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기술 중심지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광범위한 국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발전 이면에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가난한 마을에서의 성매매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약 300만 명의 여성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15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인도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이 활동은 여전히 전통적인 포주 시스템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서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족 전체의 주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대개 어린 소녀, 어머니 또는 이모와 같은 여성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이 나라에서는 빈부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아름다움과 추함, 사치와 쓰레기가 같은 거리에서 공존합니다. 정부는 1억 개의 새 화장실을 건설하기 위해 약 300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을 지출했지만 많은 인도 여성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국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318만 7,263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부터 남쪽의 넓은 평야까지 지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언어, 종교, 문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나라입니다. 주요 종교 집단은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을 형성합니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로 인구는 2,600만 명이 넘으며 뭄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정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델리에는 18명이 억만장자와 2만 3천 명이 백만장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혼잡하지만 뭄바이보다 인프라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여러 왕국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뉴델리 역시 오늘날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활기찬 경제 중심지입니다. 인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 인더스 강 유역 문명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명은 과학, 수학, 의학,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왕국들 간의 투쟁과 경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인도는 마우리아 왕국, 국타 왕조, 무굴 제국을 거쳐 영국 식민지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자와할랄 네로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지도 아래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으로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기술 중심지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난한 마을에서의 성매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현재 약 300만 명의 여성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는 15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비록 인도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전통적인 포주 시스템이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리는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는 라자스탄주의 알리르군으로 이곳에서는 매일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소녀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좁은 골목길에 서서 손님을 유인합니다. 손님은 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럭 운전사나 이주 노동자 혹은 고소득 남성들입니다. 이 소녀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 여성들이 음란한 일을 해야만 할까요? 인신매매는 대개 빈곤, 교육 부족, 일자리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인도의 다른 지역이나 인근 국가에서 판례와 범죄의 굴레에 갇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빈곤 때문에 가족 중 누구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하고 빚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유목민족 출신이며 계속 이동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거주 지역은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하리아나주 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까요? 현실적으로 성매매 산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금리의 사채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성매매는 유일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이며 가족의 수입 대부분이 어린 소녀나 어머니, 이모와 같은 여성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여성들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자유를 얻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의료, 심리,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법이 항상 엄격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면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보복이나 사회적 차별을 두려워합니다.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성매매 문제는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복잡한 경제 시스템 등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아동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성매매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도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10세에서 12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결혼을 강요당하며 어린 나이에 책임과 압박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내가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소녀들이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풍습은 소녀들에게 큰 불공평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성평등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우리는 이런 잔혹하고 낡은 전통을 없애고 소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왜 인도는 종종 외국인들로부터 더러운 나라라는 인식을 받을까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람, 문화, 경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실제로 인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케랄라주는 신이 나라로 불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해변, 평화로운 수로 위에 떠있는 보트하우스, 하늘에 닿을 듯한 푸른 산들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카슈미르 계곡이 있습니다. 초록빛 들판과 눈 덮인 산봉우리는 마치 꿈처럼 아름답습니다. 인도 북부의 라다크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보면 인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백만 년 전 이 산맥의 일부는 바다였으며 바다가 물러간 후에는 거대한 소금 평원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구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도 최남단에 위치한 카냐쿠마리에서는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의 세 바다가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환상적인 색채의 풍경과 잊을 수 없는 파노라마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인도가 세계에서 야외 배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니세프에 따르면 약 6억 2천만 명이 인도 국민,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저소득층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위생적이지 않고 조명이 없으며 물도 부족한 화장실은 건강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뭄바이에 위치한 수바시 나가르 정착촌의 어느 오후, 여성들이 나누던 웃음소리는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자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밤에 화장실 가야 하면 위험해. 31세 여성 칼라와티 야다브의 걱정입니다. 사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바시 나가르에는 남녀 각각 12칸으로 구성된 공중 화장실 2곳뿐이며 총 261공간에 약 9,000명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인도 전역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요일을 참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며 그로 인해 복통, 변비, 건강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인도가 60개월 안에 6억 명 이상에게 1억 개의 화장실을 제공한 사실에 놀랄 것이다. 아무도 인도가 이렇게 빠르게 야외 배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 목표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시작된 스와치 바라트, 스와치 파렛 운동, 즉 청결한 인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야외 배변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300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국적으로 1억 개가 넘는 화장실을 건설하며 위생 조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2020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가 야외 배변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들판이나 숲 또는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실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었을까요? 정부의 통계가 정확하다면 이는 매우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인도에서의 야외 배변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화장실 부족, 물 부족, 위생 및 개인 습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용변에 대한 태도 자체도 큰 장애물입니다. 농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실내 화장실보다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농업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위생 문제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야외 배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하거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겐지스 강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하고 의미 있는 강 중 하나입니다. 이 강은 수백만 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로 제공되며 목욕, 기도, 정신적 정화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겐지스 강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8년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3억 리터의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이 강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이 이 강을 쓰레기장처럼 사용하며 생활 쓰레기를 신성한 강물에 버리고 있습니다. 매년 5월과 6월에 열리는 순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으로 몰려들어 죄를 씻고 영혼을 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며 이 강이 모든 죄를 씻고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겐지스 강이 오염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여전히 이 강의 물을 마십니다. 왜 그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의 물로 요리하고 마셔왔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심지어 강물을 마신 후 병에 걸려도 그들은 원인을 강에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겐지스 강은 그들에게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겐지스 강이 독특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강은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있으며 강한 유속과 파동 덕분에 수중 산소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모기의 서식을 어렵게 만듭니다. 덕분에 현지 주민들이 강물을 직접 마셔도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의 활기찬 거리에서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입니다. 향신료, 맛, 색감이 폭발하듯 어우러지는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도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사모사, 매콤한 파니푸리, 지글지글 구워지는 케밥 등 길거리 음식은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인도의 길거리 음식이 흥미롭지만 도전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식품 위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제이며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하수구 옆이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음식을 진열하는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몇 번이나 사용된 듯한 더러운 물에 조리기구를 씻는 장면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격을 주곤 합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걸레로 식탁이나 식기를 닦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로 이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미생물은 외국인들의 면역 체계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음식은 인도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들에게 길거리 음식은 편리함,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맛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 금속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 공기 중에 퍼지는 향신료 향, 이 모든 것이 인도 거리 문화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먹으면서도 인도의 진정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선택지는 스타벅스, KFC, 서브웨이, 맥도날드 등 인도에 진출한 국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현지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여행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안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런 매장들의 음식 가격은 길거리 음식 한 접시보다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맥도날드처럼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조차도 항상 고국에서 기대하는 위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짝이는 외관 뒤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길거리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을 관찰하세요. 손님이 많은 가판대는 음식 회전이 빨라 재료가 더 신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눈앞에서 직접 조리하는 가판대를 고르세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청결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위생이 좋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장소라면 직감을 믿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나 정수된 물만 마시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화 문제를 예방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의 길거리 음식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안전하게 식사하시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도는 종종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 인식되며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나라는 40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총자산은 약 3,450조 원, 약 2.5조 달러에 달합니다. 상위 25명이 부모만 합쳐도 약 241조 3천억 원, 약 1,748억 달러 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안틸리아 위 소유자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높이 170m, 2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조 3,800억 원, 약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세계처럼 구성되어 있어 매년 수천 명이 방문합니다.
이처럼 슈퍼리치 계층 외에도 인도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 및 이민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매년 1,70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이 인도를 방문하며 그중 상당수는 장기 체류를 선택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매우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인도는 미국 대비 약 30% 수준의 생활비로 살 수 있어 저렴하면서도 풍요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빈부격차는 인도 사회의 강한 대비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인도는 더더욱 흥미롭고 탐험할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인도에서의 삶은 드문 경험으로 풍부한 문화와 저렴한 비용이 조화를 이룹니다. 월 69만 원에서 138만 원, 약 500에서 1000달러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에서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주거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델리나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에서도 깔끔한 원룸 아파트를 월 27만 6천 원에서 69만 원, 약 200에서 500달러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교외로 나가면 월 20만 7천 원, 약 150달러 수준도 가능합니다. 많은 집들이 기본 가구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들이 정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월 6만 9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약 5만 100달러 사이이며 고속 인터넷도 매우 일반적이며 비용은 월 1만 3,800원에서 2만 7,600원, 약 1,020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 덕분에 인도에서의 정착은 더욱 실용적이고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미식가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며 가장 좋은 점은 대부분의 음식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단 1,380원에서 4,140원, 약 13달러 정도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에도 매우 경제적이며 월 평균 식재료비는 약 13만 8천 원에서 20만 7천 원, 약 10만 150달러 수준입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든 집에서 향신료를 활용해 요리하든 인도에서의 식사는 맛있고 경제적입니다. 교통비 역시 매우 저렴하며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이동이 용이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정비권은 월 1만 3,800원에서 2만 7,600원, 약 10에서 20달러이며 택시 기본 요금은 약 2,760원, 약 2달러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의 여가 활동이나 건강관리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월 이용료는 1만 3,800원에서 4만 1,400원, 약 10에서 30달러이며 정기적인 치과 진료는 약 2만 7,600원, 약 20달러 정도입니다.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도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낮은 생활비 덕분에 인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실제로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도에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번을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게다가 인도는 세계 최고의 의료 관광지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인도를 찾아옵니다. 인도의 의료비는 서구 국가들보다 60에서 90% 저렴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성공적인 정형외과 및 심장수술 사례가 많은 의료 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환자들은 수만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14년 인도의 의료 관광 산업은 약 20억 달러, 약 2조 7,6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해외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가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궁금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축으로 간주되는 소가 어떻게 수많은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힌두교에서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하는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모성적 이미지는 인도 사회가 생명과 양육, 그리고 만물 간의 신성한 연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소는 음식과 영양을 제공하며 영적인 연결을 이룹니다.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처럼 숭배하지는 않지만 매우 신성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구자라트주에서는 일부 힌두 신자들이 매주 소고우소를 방문하여 소의 저주로 목욕을 하거나 소의 배설물과 소변을 몸에 바르며 면역력 향상과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의학계에서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인도 의학협회 회장인 잘 박사는 소의 배설물이나 소변이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그것은 순전히 믿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와 영적인 연결은 힌두 신화 속 여신 타마데노를 통해 더 깊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풍요와 순수함의 상징으로 묘사되며 그녀의 젖은 인도에서 가장 순수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마데누는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며 이는 소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축복과 풍요를 전달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인도인들에게 소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거리, 시장,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서도 소가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소에게 경의를 표하고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가축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서양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소가 일상과 정신세계의 일부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도에는 실제로 소똥 던지기 축제, 고라하바가 존재합니다. 이 축제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열리며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똥을 던지며 행운과 풍년을 기원합니다. 인도 전통에서 소똥은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공동체의 단합과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영혼을 정화하고 좋은 한 해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이런 미신적이고 기이한 축제에 참여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조의 땅이며 그중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는 거리입니다. 인도의 거리 풍경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차량, 보행자, 심지어 동물까지도 좁은 공간을 함께 나누며 이동합니다. 교통은 끝없이 흐르며 다른 나라에서 보던 규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교통 환경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도시의 중심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툭툭, 자전거, 심지어 소들까지 서로 공간을 차지하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신호등은 거의 광고 수준에 불과하며 도로 표지판은 자주 무시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 울려 퍼지는 끊임없는 경적 소리는 일종의 배경음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뿐 아니라 방향 전환이나 보행자 경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과 움직임의 교향곡은 인도 거리의 리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각적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복잡한 교통을 누비는 사람들이 흔하며 오토바이 한 대에 온 가족이 함께 타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는 옆에 앉고 아이는 사이에 낀 채 보호 장비 없이 이동합니다. 한 장관은 이처럼 심각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독특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차량 경적 소리를 피리 소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침 요가 수업이 경적 소리로 방해받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출처, 데일리 인디아. 현재 인도는 전 세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힙니다. 다이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PM2.5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한국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델리는 PM2.5 평균 69.2고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부산 등이 따랐습니다. 다이슨 프로젝트는 5천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실내외 공기질을 비교한 결과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해지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시기이며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기온은 오염된 공기를 지면 가까이에 가두기 때문에 공기질이 악화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11월과 12월 2년 중 가장 오염이 심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슨은 겨울철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최대 15% 더 오염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먼지와 연기가 벽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전역을 기준으로 보면 실내 공기 오염이 실외보다 평균 41% 더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8%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야간에 오염이 심하지만 인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가 실내 공기 오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입니다. PM2.5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오랫동안 공중에 떠다니며 호흡기를 깊숙이 침투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통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 농촌 지역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며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며 종교적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가족과 함께 잠을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어두운 작은 방에서 따로 생활해야 하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외부인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 숙소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별을 받고 외부인처럼 취급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여성에게 강요된 부당한 짐에 불과할까요?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경이로운 자연 경관, 활기찬 전통, 분주한 도시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공공보건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인프라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현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음식과 식수에 대한 현지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정수된 물만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식중독과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 전통을 지닌 공동체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친혼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유전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인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인도에서는 댕기열, 댕그 피버,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도 흔히 발생합니다. 여행자는 출국 전 예방 접종을 받고 모기 퇴치제 등을 준비하여 여행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는 위생과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인도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인, 지역사회, 조직들이 문화적 습관을 바꾸고 오염과 맞서 싸우며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및 위생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 빠른 속도의 도시화, 인프라 개발의 지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인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비정부기구, NGO, 그리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민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 중 하나는 2014년부터 시작된 스와치 바라트 아비안, 스와치 파레데피안, 청결한 인도 캠페인입니다. 이 전국적 캠페인은 대중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거리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 인사들이 위생을 시민의 의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주요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화장실 건설,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 야외 배변 습관 퇴치.
정부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NGO와 자원단체들도 밤낮 없이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가정에서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 작업과 병행하여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창의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폐자재를 반납하면 보상 제공,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 도입. 인도어시는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유명하며 다양한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쓰레기 분리 배출, 유기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운영.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큰 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의 핵심은 교육과 인식 향상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인도인들이 오염의 해로움과 깨끗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 세대가 어릴 때부터 위생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장기적인 문화 변화를 이루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위생 상황은 복잡하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고아, 자이푸르, 제이퍼, 타지마할, 테이제이 마할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위생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연간 약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지방 정부는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여전히 빈곤 퇴치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약 35%의 인도인이 하루 2달러, 약 2,740원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저소득 도시 지역에서의 빈곤 확산은 위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위생 인프라, 질 높은 교육, 재정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를 여행하거나 현지 가정에 초대받게 된다면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서양과 가장 다른 인도 식사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 여러 요리를 공유하는 패밀리 스타일 식사, 약간의 지각은 흔한 일, 손님을 최우선으로 대접하는 문화. 인도 음식은 서양 음식과 매우 다르며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리는 고기 또는 채소를 진한 소스에 조리한 후 밥이나 빵과 함께 먹는 형태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 음식은 매운맛으로 유명하지만 모든 요리가 매운 것은 아닙니다. 인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환대, 호스피털리티입니다. 손님으로서 인도를 방문하면 매우 따뜻하고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며 손가락 끝을 이용해 음식을 집어 직접 입으로 가져갑니다. 인도인들은 손으로 먹는 것이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단, 수프처럼 묽은 음식은 숟가락을 사용하며 차파티, 체퍼타이, 로티, 난과 같은 빵은 손으로 찢어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주의할 점, 손바닥이나 손등에 음식물이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손으로 식사하지만 중산층과 상류층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이 레스토랑에서 포크나 나이프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먹든 식기를 사용하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위생과 건강을 위한 기본입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인도의 길거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손에 묻은 세균 때문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종이나 천으로만 닦는 것은 위생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며 흐르는 물과 비누로 제대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인도 가정식은 패밀리 스타일로 제공되며
여러 가지 반찬이 식탁 중앙에 놓이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식은 밥, 빵, 고기 요리, 채소 요리, 렌틸콩, 달, 샐러드, 요거트, 피클류로 구성됩니다. 심지어 2명만 식사하더라도 패밀리 스타일로 여러 요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이상의 메인 요리를 주문하는 것이 좋으며 밥이나 빵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물이나 숟가락, 남은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이나 연인 간에는 허용되지만 친구, 동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비예의적이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왼손은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사 시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왼손은 몸 옆에 두고 식탁 위에 올리거나 음식을 건네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양손을 함께 사용하거나 포크와 나이프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산층 및 상류층에서는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손 사용에 대해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접시에 담은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도에서는 약 15에서 20분 늦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도착하면 주인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선물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가면 매우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적절한 선물로는 사탕, 과일, 기념품 등이 있으며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작은 장난감을 가져가면 금방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종류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저녁 초대에 술을 가져가는 것이 흔하지만 인도의 많은 가정은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와인이나 위스키 한 병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면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탐험해주길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